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는 판단. 14일 월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오락가락 관세 그마저도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전자제품 관세 뉴스에 시장은 헷갈려하면서도 일단은 안도했고요.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상황에는 선을 그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양시장 플러스로 마감했죠. 가장 큰 관세 뉴스 헤드라인 통해 체크해 보시죠. 미국 전자제품 상호 관세서 제외, 트럼프 반도체 관세 머지않아 시행입니다. 현재 시각 11일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동안 미국 관세국경 보호국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 전자제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면요. HS 코드 8542 반도체 칩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등 핵심 전자제품 그리고 서버 관련 제품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시장에서 전자제품 관세가 완전히 면제됐다고 판단하며 다소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선긋기에 나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완전한 관세 예외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상호 관세가 면제이며 이는 면세 대상의 범주를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요, 전자제품이 향후 반도체 품목 관세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락가락 관세 정책 참 헷갈립니다. 기술주 분석의 달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발언과 X 게시글에서도 이런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당혹스러움도 느껴지는데요. 11일 미국 관세국경 보호국의 발표 직후에는요. 중국 관세 부과에 있어 판도를 바꿀 시나리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느껴졌지만 어제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 이후에는요. 공급망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혼란, 투자자들에게는 어지러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앞서 짚어본 제품들은요. 상호 그리고 보편 관세가 면제입니다. 다만 중국에 부여한 펜타닐 관세 20%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트럼프는 이번 주 내로 반도체 품목 관세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는 판단에 올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는요. 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량 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부품주 할 것 없이 모두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제 부품주 반등이 강했던 이유 그간 관련주들이 눌렸기 때문이죠. 지난 한 달간 아이폰향 비중이 높은 BH, LG 이노텍은요. 무려 각각 15%, 7%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삼성전자향 부품주 KH바텍은요. 1%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요. 자, 결국 이런 반등의 흐름이 지속되느냐는 품목 관세 강도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그럼 어제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의 임상 이상 탑라인 분석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후보물질의 경우 2019년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에 기술 이전됐지만 2020년 권리가 반환된 바 있는데요. 연구 결과 1차 지표인 24주차 강제 폐활량의 변화가 약물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관찰되긴 했지만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 측은 각 환자 그룹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하위 그룹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또 바이오마커 및 CT 사진도 세밀하게 분석한 이후 임상 개발 및 사업 전략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공시에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시간외에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원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동원 F&B를 상장 폐지하고 지주사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동원산업과 동원 F&B는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동원 F&B의 주주는 약 1대 0.9의 교환 비율로 동원산업의 신주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원그룹은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으로 묶어서 운영해 사업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이고요. 계열사에 흩어진 R&D 조직을 글로벌 R&D 센터로 통합하는 한편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0.3% 수준이었던 R&D 예산을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식 교환으로 동원그룹은 그간 동원 F&B가 단독으로 성사시키기 어려웠던 글로벌 M&A 등의 사업 확장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스타 카창환 본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참치캔 1위 기업이죠. 동원 F&B가 상장 폐지가 됩니다. 동원 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건데 구체적인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식품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런 중복 상장이라든지 분할 상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적인 부분에서 재평가를 좀 받으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좀 소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주주에게 1대 0.91502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거의 1대1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 둘 다 거래 정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해서 이제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 자체도 사실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물론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 할인, 뭐 동원 F&B 정도가 현재 주가 대비 한 10% 좀 할인돼서 거래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금화도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최근에 이런 보통 합병이나 이런 이슈가 있게 됐을 때는 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은 이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센티적으로도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중복 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식품 사업분이 조금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조금만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건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밸류에 대한 또 롤백이 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단기적인 또 탄력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해당 뉴스는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동원 F&B 기존 주주들 많지는 않겠지만 동원 산업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동원 산업 주가 어떻게 될까 이걸 봐야 되는데, 당장의 이 뭐 주식 매매 청구권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 사업 구조 재편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효율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홈푸드, 그다음에 스타키스트, 스카사 등등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예. 이제 합치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보통 흩어져 있던 회사들 어쨌든 합치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의사결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제 그 자회사별로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노이즈 자체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통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노이즈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죠. 이 관세 리스크 속에 내수주가 최근에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 주가는 조금 괜찮고 편의점주는 그동안에 좋았다가 요새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일단 왜 그런 건지, 또 이런 상황에서 짚어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관세 전쟁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관세 전쟁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때문일까? 일까? 왜냐면은 뭐 사실 이제 요번에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홈플러스 리스크. 예. 사실 그 이후부터 이마트라든지 다른 대형마트들이 좀 붐이 일어났었던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펀더가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으로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라는 살만 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관세랑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그렇게
강력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물음표가 있거든요. 뭐 소비자 물가도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네. 가처분 소득이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자영업자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좋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좀 물음표가 있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홈플러스 관련된 좀 반대 수혜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많은 커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관세로 이 해당 산업군들을 풀어버리면 뭐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채권에 대한 금리 부담감으로 인해서 조금 철회하는 부분이 좀 약간 완화하는 스탠스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은 못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편의점은 사실 이전 몇 년 전부터 볼륨이 좀 꽉 차 있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편의점보다는 당연히 대형마트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이마트 같은 종목이 최근에 증권가 커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쪽이 또 강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커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마트 정도 될 텐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이마트는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강력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좀 노려보려면 결국에는 인터넷 쪽이나 이제 뭐 이런 쿠팡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스타컴은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G마켓이랑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또 수수료를 받는 구조 그리고 요즘에 또 오프라인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쪽이 워낙 또 잘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양주 사시는 분들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많이 가서 뭐 위스키 가격 떨어지면 사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위스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트레이더스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홈플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사실상 위스키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향은 저도 좀 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더 늘어나려면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소비단에서의 좋아지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증권가 커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뭐 이마트를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담는다거나 그러기에는 저는 좀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떨어지고 주가 위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냐면은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나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 싸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좀 대세 산업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군들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두루 짚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동양철관 가지고 오셨는데 네. 동양철관뿐만 아니라 다른 LNG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였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도 사골국 우리는 거의 이슈처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전히 이제 정책 관련된 이벤트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방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사실 엮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또 확대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슈의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LNG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또 피팅이고 요게 또 조선업이랑 아예 별개다라고 보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수남의 관점으로도 이런 수급의 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황 자체는 뭐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했을 때의 그런 이제 수익성 부분은 뒤로 이제 미뤄 보더라도 어쨌든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이랑 똑같죠. 재건을 한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재건주들이 수익을 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면 주가가 움직이죠. 그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강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해운 탄소세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와서 우리 조선사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논리상 강관주까지
연결된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업이 상승을 했을 때 LNG 뭐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 결국엔 LNG 프로젝트가 강화가 되고 LNG 수출이나 이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조선에 대한 선박 발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팅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전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유 쪽은 확실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올라가 버리면 CPI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확실하게 이란이랑 뭐 핵 협상까지 하면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면서까지도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 부분으로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려나갈 네. 것이고, 그게 결국엔 조선주에 대한 수혜, 그 피팅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는 일단 수요 증가 기대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건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무역 협상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카드다라는 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도 사실 관심도가 큰 것 같아요. 간밤에는 뭐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내주의 무역 협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협상 차원에서의 모멘텀은 다음 주까지가 유효한 걸까요?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LNG 선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뭐 아직까지 진행은 된 건 아니지만 해운에 대한 이런 이제 뭐 비용을 규제라든지 여러 규제라든지 가지로,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발주가 아닌 우리나라 쪽으로 발주를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가지고 괜히 이제 협상 카드로 꺼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차피 수혜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도크가 꽉 차 있는 게 해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볼륨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28년, 30년까지 이런 긍정적인 수요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강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강관 관련주 중에서는 탑픽이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냥 뭐 펀더적인 부분을 좀 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성강밴드나 태광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부 이제 제가 이거 꼽아온 동양철강이나 이런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테마성으로 수급발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펀더를 생각하신다면 좀 덩어리가 큰 쪽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시가총이 좀 낮은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